엄마,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맑으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사세요. 다시는 우리 찾지 마시고요.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옷을 수선하며 개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저를 태국 파타야 인근 아무도 찾기 힘든 작은 무인도에 버리고 내뱉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들이 탄 배가 거품을 일으키며 멀어질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수평선만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유학자금에 사업자금까지 13억 원 이상을 지원해줬는데도 저를 이렇게 외롭고 차가운 외딴 섬에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섬에서 제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 있는 68세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불효자식 얘기라서 가슴 아프지만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아이를 키우며 28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저는 천호동 골목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어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선 솜씨가 좋아져서 손님이 늘어났고 결국 세탁소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탁소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연봉보다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세탁한 옷들을 다림질하고 밀려드는 옷가지들의 얼룩을 지우며 새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세탁소 아줌마로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저는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얻었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황금부동산 박문석 사장님의 도움으로 송파와 강동구 일대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의 투자 권유로 잠실의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나중에는 노후 대책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30년 전에 그 아파트를 샀고 지금은 재건축이 되어서 48억이 넘는 레미안 아이파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억도 안 하던 자산이 이제 50억에 가까운 재산이자 저의 노후 대책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길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한 채 사두었는데 지금은 25억 정도 하고 수선집 수익으로 모아둔 현금도 5억 있으니까 총 78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셈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천호동 수선집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경제적으로는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오로지 돈 벌어서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자식들을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질 못했습니다. 맞이이자 첫째 딸 김미지는 올해 47살인데 은행원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명품과 해외여행에 빠져 지냈습니다. 미진이는 동생들에게만 돈을 지원해 준다며 저에게 화를 냈고 시집을 잘 가서 풍족하게 살면서도 항상 저에게 손을 벌리는 딸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들끼리 나눠 가질 재산인데 왜 그렇게 지금 돈을 밝히냐고 꾸짖자. 삐져서 그런지 5년째 연락을 끊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못난 딸입니다. 장남 김진호는 올해 45살입니다. 진호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 후 2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대요. 저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거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에 대학 등록금 1억에 생활비까지 거의 2억씩은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세탁소 벌이로는 아들의 비싼 유학비를 댈 수 없어서 황금부동산 박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또 아드님 때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대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미 유학비로 엄청난 돈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박 사장은 제가 일을 해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항상 뭐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건 모두 들어주었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막내 김진수는 43살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해줬는데도 아파트를 사고 싶다며 손을 벌렸어요. 미국에 있는 형에게만 유학자금을 몇 억씩 보내주었다면서 자기도 좀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거였죠. 저는 결국 암사동 다가구 주택을 25억에 팔아 막내의 집을 마련하는데 보태주었습니다.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지만 그런 엄마를 보겠다고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올해 3월이었습니다. 장남 진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엄마 돈만 까먹고 너무 불효자식 같았어요. 이번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벌어서 엄마 해외여행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국내 효도 관광이 아니라 멋진 바다가 있는 해외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동남아, 태국 파타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문석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 그 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18년 동안 백수로 놀다가 돈도 한 푼 벌어다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 수상한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제 아들인데 설마 무슨 짓이라도 할까 봐요? 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한테 몇 억씩 까먹은 게 미안했나 보죠.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여행 가기 전에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사장님은 위치 추적이 되는 손목에 차는 핸드폰 시계 같은 건데 스마트워치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긴급 구조 신호 기능이 있고 이 상자 안에는 위성 안테나가 들어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가방에 넣어 가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사장님이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3월 15일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진호가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줬고 비행기 안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설레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파타야에 도착한 첫날과 둘째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해외 음식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야 내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싶었죠. 진호가 호텔을 잡아줬고 맛있는 음식도 사줬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구경도 하고 시장도 구경했어요.
진호가 가끔 웃어주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요.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진호가 현지인이 운전하는 고속정에 저를 태웠어요. 파란 바다를 가르며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외딴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야자수가 몇 그루 서 있고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고속정이 멈추자 진호가 제 가방을 모래사장에 던지더라고요. 배에서 내리고 엄마,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맑으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사세요. 다시는 우리 찾지 마시고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호야. 그런데 아들은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고속정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잠깐만, 진호야. 저는 황급히 아들을 불렀지만 고속정은 이미 물보라를 일으키며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고 짠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파도가 저를 밀쳐냈고 발밑의 모래가 깊이 꺼졌습니다. 고속정은 점점 작아지더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저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정막만 흘렀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조차 오지 않는 현지인만 아는 오지의 무인도 같은 곳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의 무인도에 버려진 저의 심정은 비참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무인도에서는 낯선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이 두고 간 가방을 뒤졌습니다. 생수한 병과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고 그 밑에서 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뒷면에는 치매 노인 가출 신고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아들은 저를 이곳에 버리려고 효도 관광을 가자고 한 거였어요. 40년 동안 손가락을 다쳐가며 옷수선을 하고 세탁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저를 무인도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늘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자결했고 발밑의 모래는 뜨거웠습니다. 그때 황금부동산 박사장이 저에게 선물한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진동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여행 전에 꼭 차고 가라며 쥐어준 거였어요. 긴급 구조 신호 기능이 있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박 사장님이 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위성 안테나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스타링크라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유명한 회장이 운영한 위성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변 바위 틈에 그걸 설치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간신히 전원을 켰더니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진호가 저를 무인도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박 사장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희가 여사님 위치를 지금 확인했어요. 제가 지금 파타야 근처에 있으니 1시간 안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 사장은 제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었는지 부동산 투자클럽 지인들과 함께 저와 같은 일정으로 파타야로 여행을 온 거였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박문석 사장 때문에 결국 1시간 만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고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하얀 배 한 척이 나타났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박 사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파도를 헤치고 배 쪽으로 뛰어갔어요. 박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배에 올랐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흘렸던 눈물도 멈추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배 안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박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부동산 투자클럽 사장님들과 친목 여행으로 파타야에 왔어요. 그런데 아드님, 진호 그 친구가 너무 수상해서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심어뒀어요. 오늘 아침 박 여사님과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이동하는 걸 보고 바로 배를 빌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진호가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하려는지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제 실종 신고를 하고 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배는 파타야 항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자식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 세무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법적 장치를 다 준비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거예요. 항구에 도착하자 박 사장님은 저를 조용한 리조트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며칠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시죠. 저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손이 다 터지고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고생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저를 버리고 멀어지는 아들의 눈빛이 떠올라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을 했어요. 이제 모두 끝이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저도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태국 파타야까지 와서 무인도에 저를 버린 그 순간 저도 이제는 자식들을 버리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결혼했던 때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3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희는 천호동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첫째 딸 미진이가 태어난 뒤에 했어요. 결혼식 이후에 1년쯤 지났을 때 둘째 진호가 그리고 다시 2년 뒤 막내 진수가 태어났어요. 저희는 그렇게 세 남매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새 아이를 남겨두고 저는 남편 없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천호동 골목 한 구석에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을 얻었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봐주는 동안에 새벽에는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의류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이들이 셋이라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얼굴을 보고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어요. 미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수선집을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기술로 벌어먹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월급보다는 동네에 수선집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큰 수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천호동 시장 입구에 위치한 저희 가게 월세는 30만 원이었고 중고 재봉틀 한 대와 다리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단추 하나를 달아도 튼튼하게
지퍼 하나를 달아도 오래가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명품 수선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고 몇 년 후에는 세탁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중고로 들여놓고 직원도 채용해서 매출을 늘려갔습니다. 그 무렵 황금부동산 박문석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은 수선집 단골이셨는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천호동 재개발 들어온대요. 지금 투자하면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선집 장사 10년 했으면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믿고 한번 해봐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5천만 원 있었어요. 박 사장님 말씀대로 강동구 길동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 빌라는 3억이 되었어요. 세탁소를 운영해서는 절대로 모을 수 없던 돈들을 부동산 사장님 때문에 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팔아서 잠실에 진주 아파트를 샀고 암사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하나 더 샀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재테크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함의 재산세 고지서와 우편물 같은 게 날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제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진호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진호는 성공하고 싶다면서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야, 미국 유학비가 대체 얼마나 드는데? 진호는 대답했어요. 1년에 2억 정도면 돼. 등록금이랑 생활비 합쳐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2억? 그걸 어떻게 마련해?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랑 부동산 있잖아. 그거로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저의 노후주택을 담보로 자신의 유학비에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시애틀로 아들 진호는 유학을 갔습니다. 비행기표와 1년치 등록금에 숙소 보증금까지 첫 해에만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였으니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매년 2억씩 총 8억을 보냈어요. 진호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차 사야 되니까 1억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차값이 그렇게 비싸니? 라고 물었는데 소형차는 못 탄다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기름값이 싸니까 대형차를 타야 한다면 BMW라고 하는 독일차를 산다는 거였어요. 싸구려 국산차를 사면 쪽팔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그래도 아들이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라고 돈을 보내줬어요. 값비싼 수입차를 타며 해외에서 제가 보낸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비싼 옷 입으며 황제처럼 미국 생활을 했어요. 진호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대학 졸업하고 한국으로 바로 가긴 힘들 것 같아. 나 여기 미국에서 초밥집 차리고 싶어. 사업 자금 5억만 보내줘. 내가 돈 벌어서 2배로 갚아줄게. 그 순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아들을 믿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황금부동산 박문석 사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은행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떨렸거든요. 박 사장님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박 여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님이 책상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벌써 4년 동안 8억이나 아들한테 보냈잖아요. 진호 그 친구,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한 번이라도 했어요? 지금까지 박 여사님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한답시고 놀고 먹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이번엔 진짜 사업한다잖아요. 박 사장님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사업요? 박 여사님, 미국에서 일식집이 얼마나 망하는지 알아요? 그 친구 장사 경험도 없는데 5억이나 보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13억이면 박 여사님 여생 편하게 사는 돈이에요. 자식한테 다 쏟아붓지 말고 박 여사님 인생 좀 사세요. 박 사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40년 가까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이라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제 자식인데 어떡해요. 이번만 도와주면 진호가 성공할 거예요. 박 사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말 생각날 거예요. 저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억을 진호에게 보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일식집은 6개월 만에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적자가 계속 쌓였고 손님도 별로 없었대요. 그렇게 아들은 미국에서 13억 원 이상을 까먹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진호는 제 천호동 집에 들어와 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일도 안 하고 방에 누워 게임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진호가 귀국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은 제 집에 빌부터 살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취직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아직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세탁소에서 일이라도 좀 하라고 해도 세제 냄새 난다고 일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박 사장님이 수선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네, 사장님. 취직 준비 중이래요. 취직 준비요? 벌써 몇 년째잖아요.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진호 내보내세요. 40대 중반인데 엄마 집에서 빌부터 사는 게 말이 돼요? 사장님,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예요? 박 여사님 13억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백수로 누워있는데 언제까지 봐줄 거예요? 여사님이 자꾸만 돈을 주니까 저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사장님 말이 맞았거든요. 박 여사님, 제 말 들어요. 지금이라도 선 그으세요. 더 이상 돈 주지 말고 혼자 살게 내버려둬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방에서 나와서 엄마 밥 하고 부르면 또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쥐어줬어요. 박 사장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나중에 큰일 나요. 진호는 여전히 제 집에서 빌부터 살며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엄마, 돈 좀 줘. 엄마 기름값 좀 줘. 저는 매번 몇십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미국 유학생 출신이라고 단순 노동은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고급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진호야, 이제 일 좀 해라. 엄마가 언제까지 돈 줄 수 있겠니? 아들은 대답했어요. 엄마, 나 나이 먹어서 취직 안 돼. 그냥 집에서 쉬다가 나중에 엄마 유산 받으면 되잖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유산? 진호야, 네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야?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잠실 아파트 48억이잖아. 나 장남이니까
그거 받으면 되지 왜 힘들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구나. 라고 말이죠. 막내 진수는 형과는 달랐어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이 아이는 착하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진수가 결혼하겠다며 찾아왔을 때 달라졌습니다. 엄마, 전세 자금 좀 도와줘. 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2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진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형은 13억이나 지원해줬잖아. 나도 전세 이사 다니는 거 귀찮고 내 집 마련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야, 형한테 준 건 학비랑 사업 자금이었어. 네가 원하면 나중에 더 줄게. 그런데 진수는 억울해했어요. 형만 좋은 거 해주고 나는 왜 안 돼? 저는 진수의 말에 그냥 암사동 다가구 주택을 팔기로 했습니다. 25억에 팔아서 진호한테 지원해준 빚 13억을 갚고 남은 돈으로 진수 집 마련을 도왔어요. 그런데 진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했습니다. 엄마, 올림픽 공원 보이는 뷰 좋은 명품 아파트로 가고 싶어. 영등포에 사니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막내 아들 진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진짜 자식 교육을 너무 못 시켰구나 라고 말이죠. 첫째 딸 미진이는 더했습니다. 은행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저는 잘 살고 있으니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딸 미진이가 잘 나가는 남편만 믿고 명품에 빠졌어요. 명절에 찾아와서는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노인 냄새 나니까 음식 좀 하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수선하고 세탁해서 거칠어진 손인데 딸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진이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세제 냄새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미진이는 명절마다 동생들이 받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왜 동생들한테만 돈 주고 나는 왜 안 줘? 저는 대답했어요. 미진아, 내 남편 은행원이잖아.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돈이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런데 미진이는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들이 돈 못 벌어서 엄마가 줬으면서 나도 명품도 사고 여행도 가야 하는데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왜 나만 돈을 안 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진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미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죽으면 아파트하고 부동산 전부 어차피 우리가 나눠 가질 거잖아. 왜 이렇게 인색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진이를 꾸짖었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돈만 밝히냐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너는 딸도 아니라고 화를 냈더니 미진이는 화를 내며 돌아섰고 그 뒤로 5년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생들과도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잠실 아파트와 길동 다가구가 최소 80억 정도 되니까 제가 죽으면 결국 자기들 몫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저는 오태민 세무사님을 찾아갔어요. 세무사님은 30년 동안 제 세금 문제를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죽으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오 세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식 농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오세무사님은 법적 장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이었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었고 그 돈으로 엄마 효도관광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요. 태국 파타야로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걱정대로 아들이 저를 무인도에 버린 계획으로 효도관광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사장님이 구조해준 보트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제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수습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파타야 리조트에 도착한 저는 박 사장님이 준비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삭막한 해외까지 와서 아들에게 저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샀던 잠실 진주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당시 2억 5천에 샀던 그 아파트가 지금은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4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길동 다가구 주택 서류도 보였어요. 20년 전 1억 5천에 샀던 게 지금은 25억이 되었죠.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단순한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하신 재테크 고수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다 사장님 덕분이죠. 박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보를 줬을 뿐이고 결단을 내린 건 박 여사님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키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자식들에게 통째로 바친 거였어요. 박 사장님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진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제가 보낸 13억 중 사업 자금으로 쓴 건 3억뿐이었고 나머지 10억은 전부 유흥비와 도박으로 날렸더군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호가 일식집을 망했다고 했을 때 저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는 지금쯤 한국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 여사님 실종 신고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를 죽었다고 신고하고 나서 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세무사가 이미 법적 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태민 세무사님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 무사하시다니 다행이에요. 박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세무사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 세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한국에 들어가서 경찰서에 여사님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미진이한테 연락했더군요. 인연을 끊고 산지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군요. 오 세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미진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진수도 회사를 조퇴하고 왔더군요.
세 남매가 박 여사님 집에 모여서 지금 재산 배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태국 무인도에서 실종됐는데 저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재산 상속 이야기부터 하는군요. 오 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했어요. 박 여사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법적 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제가 맡았고 박 여사님과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가 나도 자식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오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자식들한테 복수할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 위치 추적해봤어요. 지금 천호동 집에 있더군요. 그리고 미진이랑 진수도 같이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박 사장님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 집 거실이 보였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여행 가기 전에 집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해 두자고 했잖아요. 도둑 방지용으로요. 화면은 물론 음성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화면 속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말했어요. 자, 이제 엄마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 미진이가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엄마 잠실 아파트 48억이지? 그거 우리가 3등분하면 되잖아.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그게 말이 돼? 형은 13억 받았잖아. 나는 겨우 5억밖에 안 받았어. 공평하게 나누려면 형은 빠져야지. 진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장남이야.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미진이가 비웃었어요. 진호야, 지금이 조선시대야? 장남이 뭐가 대단해? 나도 딸인데 똑같이 나눠야지. 세 남매는 서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처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실종됐는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재산 분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쓰레기들로 보였어요. 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40년을 저의 인생을 바친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본다는 게 슬픔보다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 여사님, 이제 아셨죠? 저 아이들은 박 여사님을 엄마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박 사장님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진수 관련 자료예요. 제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진수가 회사 돈을 횡령했더군요. 엄마한테 받은 5억으로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손댄 거예요. 약 8억 정도 빼돌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요? 네, 그리고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정황도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게 됐군요. 박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남편도 문제예요. 은행 내부 제보자가 나왔는데 미진이 남편이 은행 전산망으로 박 여사님 계좌를 무단 조회했더군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제가 가진 재산만 노렸군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결정하세요. 저 아이들한테 복수할 건지 아니면 용서할 건지요.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림받았어요. 저는 박 사장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복수할 거예요. 단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세무사가랑 계획을 세우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오세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장 만들어주세요. 오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만들어뒀어요, 박 여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진호의 부모 유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요. 태국 현지 고속정 기사 진술서하고 출항 기록 확보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오세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현지 탐정을 고용했어요. 고속정 기사가 진호한테 돈 받고 박 여사님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거든요. 저는 박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박 여사님, 40년 지기 친구잖아요. 저도 여사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저희 부동산이 성장한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박 여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이제는 자식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박 사장님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틀었습니다. 진호가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 엄마 실종 신고하고 나면 사망 판정까지 얼마나 걸려요? 1년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 사망 추정 진단서를 받으면 6개월로 단축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고 미진이와 진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6개월이면 된대. 그때까지만 참자. 미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그동안 엄마 집이나 정리하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선집 기계들 다 팔고 집도 정리하자. 어차피 우리 거잖아.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박 사장님이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박 여사님 재산 목록이에요. 잠실 아파트 48억, 길동 다가구 25억, 그리고 현금 5억. 총 78억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돈을 제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은 뭐가 남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겠죠. 평생 엄마 돈만 바라고 살았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복수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며칠 쉬다가 한국 들어가요. 그리고 저 아이들 코앞에 나타나서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오세무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진수회사 횡령건 국세청에 제보했어요. 그리고 미진이 남편 직무유기건도 은행 감사실에 신고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오세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미 다 진행 중이에요.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 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30년 동안 박 여사님 세금 일 도와주면서 정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죠. 전화를 끊고 저는 박 사장님을 봤습니다. 사장님도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파타야 리조트에서 푹 쉬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매일 와서 한국 상황을 알려줬어요. 진호는 제 수선집 기계들을 헐값에 팔아치웠고 미진이는 제 옷가지들을 쓰레기로 버렸더군요. 진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잠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돌아갈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진호가 추모식을 치를 거래요. 시신이 없으니 정식 장례는 못하고 추모식 형태로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타나면 되겠네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 기절초풍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밀리에 입국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돌아온 걸 몰랐습니다. 박 사장님이 준비한 차를 타고 강동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천호동이었어요. 차가 황금부동산 앞에 멈췄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어요. 박 여사님,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제 사무실 위층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오태민 세무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무사히 오셨네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세무사님,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오 세무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진호가 어제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어요. 엄마 수색을 중단하고 사망 추정 서류를 받고 싶다고 했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오 세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가 은행에 찾아가서 박 여사님 계좌를 조회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부당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수는요? 진수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횡령 의혹 때문에요. 조만간 구속될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다들 범죄자가 됐네요. 오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탓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박 사장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진호네 집 CCTV 보세요. 화면에는 제 천호동 집 거실이 보였어요.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진이와 진수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서로 재산 이야기만 하느라 정작 인사도 없었죠. 진호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추모식 날짜 정하자. 미진이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냐? 엄마 실종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진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빨리 해치워야 재산 정리하지. 2주면 충분해. 미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빨리 끝내고 우리 엄마 재산 똑같이 나누자.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추모식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요. 진호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빈소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추모식으로요. 네, 고인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고 미진이를 봤어요. 예약했어. 미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진호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신도 없는데 추모식을 치러도 돼? 진호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뭐래? 엄마 바다에 빠져서 못 찾은 거라고 하면 되잖아.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태국 경찰한테 증명서 받아오면 돼.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정말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결정하세요. 언제 나타날 건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추모식장에서 나타날게요. 저 아이들이 제 빈소 앞에서 재산 이야기할 때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하죠. 오 세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박 여사님, 이건 재산환원 유언장이에요. 여기 서명하시면 박 여사님과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가 나도 자식들은 단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오 세무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해요. 자식들이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사무실 위층에서 지내며 자식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진호는 제 수선집을 철거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일했던 그곳을 권리금 단 돈 5천만 원에 팔아치운 거예요. 미진이는 제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전부 쓰레기차에 실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재봉틀도 첫 월급으로 산 다리미도 전부 버렸어요. 진수는 잠실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추모식 날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거 입으세요. 하얀색 정장이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낡은 앞치마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품격 있는 옷을 입으니 낯설었어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멋지네요. 이제 진짜 재력가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전 그냥 수선집 아줌마예요.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78억 자산가예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강동구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입구에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보였어요. 고 박수님 여사 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제 빈소가 차려진 거예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 세무사가 먼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오 세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들어가세요. 진호 씨가 빈소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빈소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빈소에는 제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세 남매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진호가 미진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잠실 아파트를 내 몫이라고 해? 미진이가 진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야말로 뭐하는 건데? 13억 받아 처먹고 또 받으려고? 진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진정해.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진호가 진수를 밀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회사에서 잘리기나 걱정해. 진수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형이야말로 18년 백수 주제에. 세 남매는 빈소 앞에서 서로 욕하고 밀치며 싸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렸어요. 저는 자식들의 다투는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바로 장례식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세 남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미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세 남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령이 아니야. 엄마야. 살아있는 엄마. 진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살아있어? 태국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랐겠지. 그래야 재산 상속받아서 나눠 가지니까. 진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해야. 우린 엄마 걱정했어. 저는 진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네가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떠나면서 한 말 기억 안 나니? 오래오래 잘 살라고 했잖아. 형, 설마 진짜 엄마를 파타야 무인도에 버린 거야? 진호가 땀을 뚝뚝 흘리며 변명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저는 손을 들어 진호를 가리켰습니다. 진호야, 너는 나를 무인도에 버리려고 했어. 무인도에서 내가 살아남긴 힘들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지. 그때 오세무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씨, 저는 오태민 세무사입니다. 존속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이미 접수했어요. 경찰 조사 나갈 준비하세요. 태국 현지 증언과 출항 기록, 고속정 기사 자백서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미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저는 미진이를 밀쳤습니다. 미진이, 너도 내 손이 거칠고 노인 냄새 난다고 했어. 내가 차린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늦었어.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실종되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신이라도 찾을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자식된 돌이라면. 어떻게 한 놈도 나를 진정으로 부모로 대하는 놈들이 없을 수가 있니?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는 형이랑 달라. 나는 엄마를 사랑해. 저는 진수를 내려다봤어요. 사랑? 넌 회사 돈을 횡령했다던데. 그리고 내 아파트 팔아서 나눌 생각만 했잖아. 내가 모를지 알았니? 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세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진수 씨,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겁니다. 회사 횡령 건으로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세 남매를 돌아봤어요. 너희들은 평생 내 돈만 바라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단 한 푼도 못 받아.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너희들은 땡전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뒤돌아 빈소를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복수는 지금부터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추모식장 입구에 세 남매가 서 있었어요. 미진이가 울고 있었고 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고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의 등장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놈들은 제가 등장하자마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받게 될 재산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을 나온 저는 박 사장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천호동 거리가 보였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효자식들을 실제로 보니 이젠 남같이 느껴지네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지 참 어이가 없고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허탈하게만 느껴지네요. 박 여사님,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자식들에게 너무나 얽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창창한 인생을 생각하셔야죠. 불효자식들은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라고 박 사장님이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멘탈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고 난 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세무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여사님,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 좀 보세요. 제가 급하게 촬영해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진수가 다니던 대기업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막내 아드님 김진수 과장이 오늘 오전 회사 자금 8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차 2대가 멈춰섰고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진수가 회사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수갑을 꺼냈어요. 김진수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이 진수의 손목을 잡아 뒤로 돌렸어요. 차가운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동료들이 로비 유리창 너머로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죄입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 미진 씨의 남편이 오늘 은행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징계위원회요? 네, 장모님 계좌를 상습적으로 무단 조회한 게 감사실에 걸렸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 직원이라서 몰래 확인해 본 건데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불법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 남편까지 제 재산을 노렸나 보네요. 그놈의 돈이 뭔지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이 돈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으려나 생각해 봤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부동산 박 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박 여사님, 지금 미진 씨네 집 앞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박 사장님이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진이네 빌라 현관이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미진이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뒤따라 미진이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남편이 미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은행에서 17년 다녔는데 파면됐다고. 다 당신이 장모님 재산에 욕심을 내서 이렇게 됐잖아. 미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진이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노인 냄새 난다고, 손이 거칠다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쩌다가 그렇게 변했는지 안타까웠지만 냉정해지기로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니까요. 이틀 후 박 사장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호동 시장 근처 고시원 건물이었어요. 저기 3층에 미진이가 들어갔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십 개 들고 다니던 딸이 고시원에서 사는군요. 박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진 씨가 오늘 시장 식당에 일자리 알아보러 갔어요. 설거지 자리 구했네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명품 사느라 통장에 잔고도 없으니 먹고 살려면 설거지라도 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사무실에서 천호동 집 CCTV를 보고 있었어요. 진호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진호가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진호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진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 여사님, 진호가 매일 술만 먹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세무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여사님, 막내 아들 진수가 검찰에 기소됐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재판은 3달 후에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8억도 청구했어요. 진수명이 집이랑 차 전부 가압류됐고요. 그 무렵 박 사장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님, 미진이가 시장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설거지하고 월급 200만 원 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고 있군요. 박 사장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식당 뒷문 CCTV 화면이었습니다. 미진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릇을 하나씩 집어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박 여사님, 진호도 검찰에 기소됐어요. 존속 유기에다가 사기, 재산범죄 미수까지 추가됐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혐의가 그렇게 많아요? 오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태국에서 위조 서류 만든 것도 걸렸고 박 여사님 인감을 도용해 재산 이전하려던 것도 다 드러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 녀석이 그렇게까지 했군요. 오세무사가 법원에 다녀와서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님,
진수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형이군요. 오 세무사가 말을 이었어요. 횡령액이 상당히 커서 회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확정됐고요. 진수 집이랑 차 전부 경매 넘어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막내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까지 잃는군요. 횡령액과 보석금을 지불하도록 여사님이 도와주시면 실형은 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 후 진호의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가서 직접 판결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최후 판결을 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모를 무인도에 버리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실형 판결의 이유였어요. 물론 사망 처리도 신속하게 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준비한 것도 입증이 되었으니까요. 장남 진호는 결국 차가운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자식이 판결받는 장면을 직접 봤지만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는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며칠 후 세 남매가 동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보니 교도소 우편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진호와 진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는 미진이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편지들을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물었어요. 여사님 자식들 편지 안 읽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읽어도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흔들리기 싫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박 사장님 사무실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천호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했던 수선집 자리는 이미 탕후루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추억이 묻어있던 자리가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잠실에 새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실 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노후를 보낼 곳으로 가야죠. 며칠 후 저는 입주를 시작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이사했습니다. 48억짜리 아파트였어요. 35층 높은 곳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탁 트인 올림픽 공원을 내려다봤어요. 푸른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0년 동안 세탁소 세제 냄새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 세무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여사님, 진호가 내일 출소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오 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모범수로 6개월 일찍 나오게 돼서 2년 6개월 만에 출소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세무사님.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네요. 출소해도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을 텐데 여사님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저는 절대로 도움을 주진 않을 거예요. 저의 도움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졌는데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기는 싫어요.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아드님 진호 씨가 지금 월세 30만 원짜리 구로구 쪽방촌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렇군요. 진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일거리를 못 구하는 날이 많아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아들은 출소하고 나서 돈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고 있을 거예요. 박 사장님은 사설 탐정을 통해서 막내 아들 진수 씨도 얼마 후에 출소를 하였고 아내에게는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박 사장님이 전화로 말했어요. 박 여사님, 진수가 송파구 고시원으로 갔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박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 무렵 딸 미진이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가끔 소식을 전해줬어요. 미진 씨가 10년을 더 늙어 보이네요.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말라 보였고 손은 거칠어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세탁소와 옷수선을 하면서 손이 다 망가졌는데 제 딸이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미진 씨가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나락에 빠져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기억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시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했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미진이와 장남 진호 그리고 진수까지 셋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찾아왔습니다. 1층 현관 입구에서 경비에게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가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미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진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고 나를 버리려고 한순간 나도 너희들을 자식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너희는 이제 남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저는 할 말만 하고 1층 현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에서 울부짖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올라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게 맞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새 남매가 찾아왔다던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부동산 투자 모임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투자 모임이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강동구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하신 분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친목으로 정보도 교환하는 모임이에요. 다들 박 여사님처럼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 즐기시는 분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강동구 부동산 투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강동구청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도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여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천호동에서 40년 동안 수선집과 세탁소를 운영하시다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박 여사님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재테크의 여왕 박 여사님이시구나. 박 사장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여사님,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할머니 몇 분이 다가왔어요. 박 여사님, 우리 다음 주 온양온천 단체 관광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온천이요? 네, 1박 2일로 가요. 회원들끼리 버스 대절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저는 온양온천 단체 관광을 갔습니다. 부동산 모임 회원 20명이 함께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비슷한 나이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 여사님, 자녀분들은 자주 찾아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연락을 끊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래요. 자식들 바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바쁘죠. 온천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박 여사님, 손이 참 거칠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옷 수선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네, 세탁소하고 수선하는 일이 그래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강동구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에 다녔어요. 목요일에는 아파트 분여회에 나갔습니다. 토요일에는 암사동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어요. 40년 동안 다녔던 시장이라 가끔 그리워졌거든요. 시장에서 맛있는 것들도 사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옛날 생각하며 장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없이 보내는 평범한 저의 일상들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손주들을 못 봐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자식들도 없고 저의 노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 어느덧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실의 신축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박 사장님이나 오 세무사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세무사님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 세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 여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잠실 아파트 48억, 길동 다가구 25억, 현금 10억, 총 83억 원이 전부 사회에 환원이 되어 공익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군요. 오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어 공증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제 자녀분들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오 세무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 금고에 보관할게요. 박 여사님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저는 부동산 모임 회원들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 15명이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해녀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행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다음에는 우리 유럽 여행도 한번 갑시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나이가 뭐 문제인가요?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 우리 꼭 같이 가자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집 앞에 있는 올림픽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이 공원이라 너무나 살기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운전을 못해도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걸어 나와서 운동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하던 무렵 오 세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자녀분들 소식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년 넘게 자녀들 소식을 일부러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려주세요. 오 세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남 진호 씨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돈도 모으지 못하고 여전히 보증금 200에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진수는요? 오 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음식 배달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일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도 월급이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하고 생활비 때문에 돈은 모으지 못해서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주질 않으면 월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희 딸 미진이는요? 오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 씨는 여전히 암사동 근처 작은 식당에서 불판 닦고 설거지하면서 살아요. 월급 220만 원에 고시원 60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요. 미진이가 매일 일하면서 손이 거칠어지는 걸 보며 박 여사님을 생각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이 이제야 제 고생을 알게 됐군요. 오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박 여사님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사님은 여전히 유언장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자녀분들에게는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실 거예요? 어렵게 사는 자녀분들 모두 자신들이 번 돈으로 인생을 살아보니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자식들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아이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남아있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하고 자식들은 당분간 잊고 살고 싶네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다면 노후에 제가 이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가끔 시장에서 보이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서 끔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노후에 폐지를 줍게 되는 비참한 상황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식들을 용서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올림픽 공원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올림픽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세탁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랐던 오늘의 주인공이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 참으로 가슴 먹먹하면서도 통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오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말라가는 줄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박수님 씨가 보여준 결단은 자식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남은 생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